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돈이 많은 부자 부부와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휘몰아쳐 밖근사를 애는 듯 추웠고 길은 쌓인 눈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이제 막 저녁 밥상을 물리고 잠을 청하려고 했던 저의 인기척이 들렸던 것이었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일으켜 나가려니 부자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이 밤중에 니시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한 노인이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죠. 행색을 보아하니 한겨울에 얇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괴나리 보찜을 맨 것이 너돌이 행객 같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하러 온 모양새인 것 같았죠. 어인일이시오. 퉁명스런 부자의 말에 노인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밤중에 주무시는데 대단히 실례이오만 먼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날도 춥고 길도 보이질 않아 이제는 조금도 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염치불고하고 하룻밤 쉬어갈 수 없을까 하고 들렀습니다. 부자 부부는 노인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남루한 행색이 재워줘도 인사도 제대로 받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저 배고픈 거렁뱅이라 여겼던 것이죠. 부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좋은 말로 보내면 매달리고 애원할까봐 노인에게 반말로 짓거렸습니다. 잘못 찾아왔어. 우리 집은 재워줄 방이 없어. 여기서 서너 걸음 더 가면 다른 집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묵어 갈 집을 찾는 것이 좋을 게야. 그런 말씀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젠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은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간절하기만 한 노인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부자 부부는 그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럼 하루 묵어가는데 그만한 돈을 내리다. 노인은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면서 사정을 했으나 부자 부부는 거지 같은 늙은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끝내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보내줄 일이지 노인을 문 밖으로 떠밀어 버리기까지 했죠. 참 인정사정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가난한 부부는 이 광경을 벌써부터 지켜보고 있었죠. 이 엄동설 안에 추위에 벌벌 떠는 노인이 부잣집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본 부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러다 길에서 객사라도 할 것만 같았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노인장. 가난한 부부는 노인을 불러 세웠지요. 노인은 종일 걸어 아픈 다리를 끌면서 걷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서서 돌아보았죠.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날도 춥고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딴 마을로 가시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쉬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어찌된 일인지 아까와는 달리 사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만 사실 저는 돈을 한 푼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수고스럽게 폐를 끼쳐도 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례 같습니다만 그래서 처음부터 그 집에 들르지 않고 잘 사는 이웃집에서 쉬어가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인의 말을 다 들은 가난하지만 친절한 부부는 말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인사를 받기 위해 하룻밤 쉬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에게 밤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 매우 안 되어서 누추한 방이지만 하룻밤 묵어가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이 누추해 잠자리도 좋지 못하고 식사라고 해야 조밥 정도입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다른 생각 마시고 쉬어 가십시오. 가난한 부부의 그 인정 있는 말에 노인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성의를 베풀어 주시니 폐스럽지만 재워주시겠습니까? 가난한 부부는 기꺼이 노인을 맞아주었지요. 이렇게 하여 노인은 가난한 부부의 집에서 피로했던 몸을 하룻밤 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친절을 베풀어 노인이 쉬어가게 하긴 했지만 가난한 부부는 참으로 대접할 것이 없어 걱정이었지요. 살림이 워낙 궁해 정말 대접할 것이라고 좁쌀이 다였습니다.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조로 쏜 따뜻한 죽을 노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비록 좁쌀로 쓴 죽이지만 허기를 달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가난한 부부의 말에 반가워서 대접하는 죽을 허겁지겁 먹었죠. 내 이제껏 먹었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제일 맛있는 것 같소이다.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죽이 더 있으니 더 잡수시겠습니까? 너무 칭찬을 하기에 부인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죽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다행히 노인은 사양했지요. 아니요, 이제는 배가 부릅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가난한 부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잠자리가 걱정이었죠. 집안에는 두 부부가 몸에 감고 잘 단 한 채의 이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끄러미 부인을 보던 남편이 걱정스러워 말했지요. 어찌하면 좋겠소. 이불이 한 채뿐인데.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덮는 이불을 드립시다. 우리 두 사람은 젊으니까 지풀대기 위해서 자도 괜찮잖아요. 저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해드립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였소. 남편도 부인도 참 마음이 같았지요. 그래서 부부의 잠자리를 그대로 노인에게 마련해드려 춥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도 조로 순죽이었지요. 부부는 아침을 위해 남겨둔 조로 따뜻하게 새로 죽을 쏘어 노인에게 대접했지요. 참 빈궁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또 죽을 내온 것이 미안했는지 남편이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형편이 이러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추운 날 뱃속을 따뜻이 하고 먼 길을 떠나시기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두 분에게 여러 가지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이 친절한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무엇이든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은혜라니요. 대접도 변변히 못 해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망스럽기만 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평생 의좋게 살고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곤란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외에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르신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부부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잘 알겠소. 그러면 두 분이 평생을 사이좋고 안락하게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는데 있으면 말해보시지요. 순간 그 노인이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꼭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님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의좋고 안락하게 일생을 살아가면 됐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르신 말씀은 고마운 줄 압니다만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인은 이처럼 욕심 없는 부부에게 감탄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잠깐 생각하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집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죠. 부부가 말을 끝내기 무섭게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부부는 어느 사이에 궁궐같이 크고 훌륭한 집에서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부부는 여우한테 홀린 것은 아닌가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좀 전까지 같이 대화하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방 안에는 꽃향기만 가득했습니다. 꿈인가 하고 뺨을 꼬집어도 보고 때려도 보았지요. 맞은 뺨이 아픈 것이 분명 생시가 맞는가 봅니다. 아, 우리 부부가 어렵게 살면서도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신령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때마침 이웃의 부자 부부가 아침을 먹고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쩌냐까지 서 있던 다 쓰러져 가던 초가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 눈을 씻고 또 씻고 보았지요. 여보, 지금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것 같소. 그러게요. 여기 있던 초가는 어디 가고 대궐 같은 기와집이 웬 말이요? 진짜 동청개벽할 일이오. 도대체 이 큰 집은 언제 어떻게 생겼단 말인가? 그때 궁궐같이 웅장한 집에서 어쩌냐까지 가난했던 부부가
어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훌륭한 옷차림으로 즐거운 듯이 속살거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부잣집 영감이 물었습니다. 여보게,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대체 자네가 왜 그 집에서 나오는가? 가난했던 부부의 얼굴 만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맞습니다. 간밤에 신령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서 쉬어 가셨지요. 우리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집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가난한 부부는 원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기에 숨기지 않고 간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갑자기 아랫배가 왜 이리 아프단 말이냐? 부자 부부는 어젯밤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타박을 했지요. 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 노인은 가난하게 보여도 무엇인가 들어차 보이니까 재워보내자고 했는데도 당신이 거절해서 이 모양이 된 게 아니오? 부인의 말에 남편도 지지 않겠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재우자고 했는데 당신이 거절해 그 영감을 내쫓은 것 아니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부자 부부는 이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했냐 서로 싸움을 하다가 부잣집 아내가 문득 무엇이 떠올랐는지 남편에게 말했지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싸워봤자 별 도리가 없어요. 아직 그 노인이 멀리 가지 않았을 테니 서둘러 뒤따라가서 붙잡아 오세요. 그리고 하룻밤 재워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거 참 좋은 수로군. 그렇게 합시다. 종전까지도 성을 버럭버럭 내던 남편은 노인의 발자취를 쫓아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영감, 그리 걸어가면 늦으니까 서둘러 말을 타고 쫓아가 보세요. 그래, 그게 좋겠군. 부잣집 남편은 서둘러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타려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쫓아와서 말했지요. 만일 그 영감이 돌아와서 자지 않겠다고 하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조라도 받아와야 해요. 그럼 그래야지. 부자 남편은 말에 올라타 채찍질하며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노인을 만났죠. 여보시오, 노인장. 왜 그러시오? 간밤에는 미안하게 됐소. 실은 어젯밤 노인장이 가신 뒤에 제 처하고 잠깐 의논하고는 노인장을 재워드리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나 벌써 어디로 가셨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소. 그래 오늘 아침에 뒤를 따라온 것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주무시고 가시기 바라오. 나는 이미 따뜻한 곳에서 잠도 잤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았소. 그런 좁쌀죽 같은 것으로 끼니가 되겠습니까? 저희 집으로 모시겠으니 부디 사양하지 마시지요. 국이며 찬이며 할 것 없이 좋은 것으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잣집 남편은 간절히 부탁했으나 노인은 영 들으려 하지 않았죠.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이제 와서 지나간 길을 되돌려서 어쩐단 말이오? 노인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부잣집 남편은 노인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한 대로 소원을 들어준다는 약조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정 거절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3가지 소원이라도 들어주시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거참 도와는 주겠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오. 부잣집 남편은 그저 다른 말은 귀에 차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말만 귀에 들렸지요.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것만이라도 도와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소. 내 약속하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았소. 집으로 가면서부터 아무 소원이라도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허나 3가지 소원밖에 안 되니 잘 생각해 신중히 말하시오. 부잣집 남편은 노인에게 다짐을 받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오면서 막상 소원을 말하려는데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심이었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 할까? 아니면 예쁜 첩을 달라 할까? 아니야, 첩이 생기면 마누라 등살에 살 수가 없을 것이야. 그럼 벼슬을 달라 할까? 부잣집 남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욕심이 머리에 꽉 차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원하고 부탁하여야 좋은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말에 고삐가 늦추어지면서 말도 부잣집 남편의 마음처럼 방향을 못 잡고 걸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느릿느릿한 소 모양으로 걸었지요. 말은 그러다가 또 길 옆에 풀을 여유 있게 뜯어먹으며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늦게 걷는단 말이냐? 거참 소보다도 못한 놈이구나. 부잣집 남편이 이렇게 말하며 채찍을 휘둘러도 말은 어떻게 된 일인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가려거든 차라리 가다가 죽어버려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은 몇 걸음 못 가서 그 자리에 스르르 쓰러져 버리지 뭡니까? 말과 함께 쓰러져 당황한 부잣집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 말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순간 부잣집 남편의 머릿속에 노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차, 이렇게 되면 노인이 들어준다는 소원 약속을 한 번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소원을 엉뚱하게 쓰다니 부잣집 남편은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말을 보며 생각했지요. 죽었더라도 이 말고기를 팔면 30냥은 좋게 받을 것인데 죽은 말을 어찌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인가. 부잣집 남편은 돈부터 따진 것이지요. 에라 모르겠다. 유감스럽지만 아직도 2가지 소원이 남아있으니 거기다가 보충하면 그까진 말 한 필쯤이야. 그래도 이 안장은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니 이것만은 가져가야겠구나. 부잣집 남편은 말 한 장을 낑낑대며 등에 지고 갔습니다. 아직 2가지 소원이 남았으니 이번에는 훌륭하고 좋은 것을 부탁해야지. 그런데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역시 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잣집 남편은 안장을 등에 지고 한마장이나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 길을 걷다 보니 등에 지고 있던 안장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부인이 떠오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정말이지 정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까지 낑낑대며 안장을 지고 가는데 옆에 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을 테니 에이 이 안장을 옆에 내 등에다 지우고 싶다. 그가 말을 내뱉자 갑자기 안장은 부잣집 남편의 등에서 떨어져 어디론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휴, 속 시원하게 되었네. 그까짓 안장이야 소원을 빌어 얻은 돈으로 또 사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털레털레 걷던 부잣집 남편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하늘은 노랗기만 했지요. 아까 날아간 안장이 설마 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지다 못해 달리기 시작했지요. 설마, 아이고 설마, 내가 안장을 옆편내 등에다 지우고 싶다 말했던가. 부자 남편은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고 달리고 또 내달렸습니다. 집에 이르러서는 대문을 걷어차고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내가 말 한 장을 등에 짊어지고 소리쳐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안장을 지고 있는 거야? 남편은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면서 시치미를 떼고 말한 것이죠. 아이고, 여보. 갑자기 이게 날아와서는 등짝에 붙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좀 떼어주세요. 아내는 안장이 떨어지지 않아 괴로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등에서 말 안장을 떼어내려고 힘주어 당겨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말 안장은 도무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말 안장을 잡아떼려고 하면 아내가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이 아파해서 도저히 뗄 도리가 없어 보였지요. 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몸에 딱 들러붙었습니다. 남편은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안장을 옆편내에게 지우고 싶다고 말한 것이 너무도 후회스럽기만 했지요. 이제 딱 하나의 소원만 남았는데 이를 어찌합니까? 부인의 등에서 안장을 떼어달라고 하면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리게 되는 셈이니 남은 1가지 소원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남편은 아쉬워하며 이제까지의 일들을 아내에게 말해주었지요. 그리곤 하나 남은 소원이 못내 아쉬웠는지 말 한 장을 떼어내려고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지금 내가 신령님에게 부탁하여 옆집 못지않은 훌륭한 집이 생기도록 할 테니. 그러나 좋은 집이고 뭐고 아내는 등에 아파 죽을 것만 같았지요. 참말로 당신은 얼빠진 사람이구려. 훌륭한 집이 생긴들 일생을 안장을 등에 지고 어떻게 견딘단 말이요. 당신이 부탁한 것이니까 이제는 이것을 떼어버리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은 마지막 남은 소원 하나를 안장 떼는 것으로 쓰고 싶지 않아 계속 부인에게 참으라고만 했지요. 참아요, 참아.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싫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떼어주세요. 아야, 아이고, 아파. 아내가 빙글빙글 돌면서 울부짖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더는 어쩔 수가 없구려. 말 안장아, 이제 그만 떨어져라. 말 안장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인의 등에서 뚝 떨어져 나갔죠. 부자 부부는 괜스레 말 한마리만 죽게 하고 손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인가 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인을 도운 가난한 부부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린 만큼 잃는 것도 많고 인정은 베풀면 베풀수록 돌고 돌아 복이 채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눈앞에 이득만을 쫓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 잊고 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며 살기도 해야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시골의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의 마을에서 한양은 산 넘고 물 건너 수백 리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먼 길이었지요. 걷고 또 걷고 날은 이미 저물어 가는데 묵어갈 주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두어 집 있는 마을로 들어갔죠. 한 집을 찾아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을 자게 해달라고 청하였더니 집주인이 승낙하여 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이라고는 단 한 칸뿐이었죠. 그 집 식구는 늙은 내외와 젊은 며느리 단 셋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주인 노인이 한참을 주저하고 망설이다 선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외람된 부탁이 온데 오늘 밤 마침 큰 집에 제사가 있어서 우리 내외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제 대신 집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손님을 잘 대접하여라. 노부부 내외는 집을 나섰지요. 시부모를 배웅하고 문을 걸고 들어온 며느리는 단칸방에서 선비와 자리를 나누어 선비는 아랫목에 눕게 하고 자기는 윗목에 앉아 등불 앞에서 물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레질을 하는 여인은 비록 시골 여자이나 얼굴이 매우 곱고 예뻤죠. 거기에 시부모는 오늘 밤 집을 비운 데다 단칸방에서 단둘이 자게 되었으니 선비는 은근히 딴 생각이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물레소리가 멈추고 방 안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선비와 여인 둘만이 윗목과 아랫목으로 나뉘어 누워 있었습니다. 선비는 저 여인 또한 청춘이건을 하고 여자의 마음을 떠보려 하였지요. 그래 잠이 든 척하고는 여인의 곁으로 조금씩 굴러굴러 가더니 다리 하나를 여인의 몸 위에 얹었습니다. 여인은 손님이 기나긴 여정에 피곤하기도 하고 잠버릇도 험해 이러는구나 생각했지요. 조심하여 두 손으로 가만히 손님의 다리를 자기 몸에서 내려놓고 몸을 피했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선비가 또다시 다리를 얹었고 여인은 또 다시 선비의 다리를 내려놓았지요. 아직도 여인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선비는 심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또다시 다리를 얹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비로소 선비가 자기에게 흑심을 품은 줄 알아차리고는 정색하고 일어나 그를 깨웠습니다. 선비는 잠이 깊이 든 척하다가 여인이 여러 번 깨우니 그제서야 잠에 취한 듯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요? 양반은 글을 읽어 의리를 하니 어찌 남녀의 분별이 있음을 모르오리까. 더구나 일국의 큰 인물이 되겠다는 큰 뜻을 가진 분이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시부모께서 나가실 적에 손님을 양반이라고 믿으시고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하였거늘 깊은 밤중에 남몰래 추잡한 마음을 품으시고 추태를 부리오니 양반의 행실이 어찌 이러하오리까. 모름지기 종아리를 맞으셔야 할 일이오니 밖에 나가셔서 회초리를 구해오소서. 선비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얼굴이 붉어져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거듭되는 여자의 정중하고 엄정한 말투의 위압을 느껴서인지 밖에 나가 회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정색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종아리를 걷고 나서십시오. 선비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종아리를 수십 번 치고 나서 일장훈계를 하였지요.
내일 시부모께서 돌아오시면 마땅히 세세히 말씀드리겠사오니 망령된 생각은 다시 내지 마시고 평안히 주무시옵소서. 이튿날 아침 주인 노인 부부가 돌아와 선비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손님 편안히 쉬셨소? 선비는 간밤에 일이 부끄러웠는지 묵묵부답입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며느리는 간밤에 일어난 일을 시아비에게 있는 그대로 고하였지요. 그러자 주인 노인은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내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젊은 너를 혼자 두고 손님을 대접케 한 것이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괴상한 일이 아니니라. 간곡한 말로 안 된다고 일러 주었으면 그만이지. 내 어찌 감히 손님을 회초리를 쳤는고. 이리 말한 노인은 며느리에게 종아리를 걷고 나서라 하여 선비를 친 회초리로 며느리의 종아리를 수십 번 친 뒤에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시골에 사는 여인네가 부족하여 손님을 욕보시게 하였으니 죄송하이다. 노인의 말에 선비는 더욱 부끄럽기만 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선비는 노인과 며느리를 향해 거듭거듭 사과하고 떠났지요. 선비는 그날 또 몇십 리를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시골집을 찾아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부부 내외 둘만 살았지요. 저녁 밥을 먹고 나더니 주인 남자가 선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마침 긴급한 일이 있어 한심리 되는 곳에 나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이 돌아오겠사오니 손님은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아내에게 손님 대접을 잘하라고 부탁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방은 아래 위 칸으로 되었는데 중간은 장지로 막아 놓은 방이었지요. 주인 여자는 아랫간에서 선비는 윗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어젯밤 맞은 종아리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난밤 톡톡히 혼이 났으니 다시는 딴 생각이 날 수가 없었죠. 밤이 이슥하자 여인이 선비를 불러 말하였죠. 손님, 윗간은 매우 허술하고 차우니 아랫간으로 내려오셔서 주무시지요. 아니 괜찮소. 차지 않고 충분히 따뜻하오. 내 걱정은 마시고 얼른 주무시오. 선비는 그렇게 여자가 두세 번 청하는 것을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동정을 보건대 꼭 장지문을 열고 올라올 것만 같았지요. 그래 선비는 누운 채로 등을 장지문에 꼭 대어 밀고 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자는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과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문지방까지 올라와서 갖은 소리로 유혹을 하다가 마침내 장지문을 밀어 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장지를 굳게 붙들고 있어 열 수 없음을 안 여자는 바짝 해가 달았습니다. 홍, 사내가 어찌 이 모양이오. 어쩌면 그렇게도 못났소. 여자는 문이 열리지 않자 선비를 비꼬며 쫑알거렸습니다. 저 아니면 사람이 없을까? 여자는 방문을 열고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이윽고 어떤 녀석을 데리고 들어오는 모양이더니 한바탕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곧 코를 골고 잠들었지요. 그런데 조금 뒤에 방문이 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온통 비명소리로 가득했지요. 선비가 장지문 틈으로 보니 여자의 남편이 씩씩대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한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지요. 그리곤 나직히 선비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손님 주무시나이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건 누구요? 소인은 이 집 주인이옵니다. 청컨대 방문을 열어주소서. 선비는 그자가 살인한 것을 알므로 겁이 더럭 났으나 자기는 아무 허물이 없는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들어오더니 선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손님은 진실로 대인이옵니다. 젊은 여자와 더불어 장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집이 유혹하는데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일찍부터 여러 번 전연의 행실에 의심을 품은 바 있어 언제고 한번 현장을 잡으려고 벼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손님이 오셨는데 풍채가 뛰어나시니 반드시 저 계집이 흠모하리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제가 거짓으로 나간다고 말하옵고는 창밖에 숨어서 엿들었사옵니다. 과연 전연이 가진 유혹을 다하건만 손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심으로 놀랐습니다. 손님이 저 계집의 유혹에 걸리셨다면 황송한 말씀이오나 제 칼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겪어보았사오나 손님 같으신 의롭고 바른 어른은 처음 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여기 계실 수 없게 되었사오니
날이 밝기 전에 저와 더불어 속히 떠나시지요. 선비는 그 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는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잊은 일이 있사오니 집을 불 지르고 오겠나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내는 몸을 돌려 제 집으로 들어갔지요. 선비가 그 사내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나요? 그래 혼자 얼마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멀리 불빛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의 과거에 급제하여 훗날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길에 그 사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과거를 떠올렸지요. 어찌 보면 처음 밤을 보냈던 여인에게 종아리를 맞은 것이 약이었습니다. 그때 종아리를 맞지 않았다면 마주친 사내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인과응보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바른이에게 회초리를 맞았으니 바른 자리를 찾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때로는 아픔도 도움이 되나 봅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금을 캐는 광쟁이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벽체와 삼태기 그리고 함지박을 지고 떠돌아다니며 개천에서 금을 캐기도 했지만 벌이가 신통치 못해서 늘 가난하게 살았죠.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남편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금을 캐러 나가면 아내는 남의 집 삭품팔이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도 금을 캐러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오늘 아침도 못 챙겨 먹고 문을 나섰지요. 남편을 배웅 나온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나가면 또 얼마 만에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인데 아침도 못 먹여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지요. 남편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내 이번에 꼭 금맥을 발견하여 더 이상 고생 안 하게 해줄 터이니 기다리시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이번에 가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남편의 발길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집을 나서서 길을 떠나 한참을 가다 배가 고파진 남편은 아는 주막에 들렀지요. 달걀 몇 알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주막집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제가 이번 금을 캐면 꼭 갚아드릴 터이니 달걀 한 줄만 외상으로 주시지요. 그러시게. 달걀 한 줄을 삶아 줄 테니 돌아올 때 꼭 갚으시게.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꼭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꼭 갚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삶은 달걀을 받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제놈이 이 길이 아니면 딴 길은 없으니 금을 캐면 달걀 값을 톡톡히 받아야지. 주막 집주인 영감은 멀리 사라져가는 광쟁이를 바라보며 거듭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남편은 그 길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에 마음은 급한데 금맥을 찾기란 영 신통치 않았지요. 내 이번에는 반드시 금을 캐서 고생하는 아내를 호강시켜 주겠다 다짐하며 이산저산 금맥을 찾아 헤맸습니다. 일은 영 신통치 않았지요. 어쩌다 개천에서 사금을 채취하기도 하였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지만 헛수고였죠. 반드시 금맥을 찾아 아내를 호강시켜 줄 것이라는 다짐으로 헤매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태백산 자락에서 남편은 조금의 은을 캤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남편은 아쉽지만 은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렀습니다. 외상으로 산 달걀값을 주기 위해서였죠. 이복에 정말 오랜만일세. 그래 금은 많이 캤나? 아쉽게도 금은 못 캐고 은을 좀 캤습니다. 그래서 달걀 값으로 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은 서푼을 내밀자 은을 받아든 주인 영감은 펄쩍 뛰면서 말했지요. 네 이놈, 달걀 한 줄로 병아리를 까서 닭을 길렀으면 지금쯤은 수백 마리가 되었을 텐데 은 몇 푼으로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 남편의 행랑에 들은 은의 눈이 어두워진 주인 영감은 남편과 옥신각신하였으나 남편도 지지 않고 우기는 바람에 원님한테 송사를 냈습니다. 송사를 맡은 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니 광쟁이 남편 말을 들으면 광쟁이 말이 옳고
주막집 주인 이야기를 들으면 주막집 주인 말에도 일리가 있었죠. 달걀 한 줄이라고 했겠다.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망설이는데 7살 먹은 그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달걀을 삶았으면 병아리를 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원님은 좋아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영감, 달걀은 분명 삶았다고 하지 않았소. 네, 그렇소이다. 그럼 삶은 달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될 수 있겠소? 그리고 달걀 한 줄이면 은 한 푼이면 되지. 서푼을 받다니 2푼은 도로 돌려주시오. 3년 동안 고생 끝에 돌아왔더니 송사부터 잃었으나 남편의 마음속에는 온통 부인 생각뿐이었지요. 관할을 나오자마자 집으로 달려 부인과 재회를 하였습니다. 3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두 부부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난은 벗어나기 힘든 굴레였지요. 그날도 아침거리가 없어 남편은 아침을 걸은 채 사금이라도 캘 요량으로 뒷산 개울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도 굶고 일을 나간 남편이 가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아침을 굶고 품팔이를 갔지요. 마침 그날은 아랫마을 부잣집에 빨래를 해주고 나니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기에 부인은 그 밥을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수저를 들고 남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마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실은 남편이 어제 저녁도 굶고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일을 나갔는데 제 앞에 따뜻한 밥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네요. 아이고, 부엌에 밥이 더 있으니 어서 먹고 한 그릇 싸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시게. 주인마님의 말에 아내는 고마워 눈물을 글썽이며 밥 2그릇과 찬을 얻어 머리에 이고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밥이 식기 전에 어서 갖다 드려야지. 착한 아내는 조급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산을 오르는데 남편이 지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인은 돌을 차고 넘어지면서 머리에 이었던 광주리가 굴러 밥그릇은 깨지고 밥은 흙이 묻어 먹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아내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달려와 보니 아내는 돌부리를 발로 차며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본 아내는 더욱 설움이 북받쳐 그 돌을 차며 통곡했지요. 굴러떨어진 광주리며 밥그릇을 본 순간 남편은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괭이로 아내가 걷어찬 돌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돌! 남편은 힘껏 돌부리를 찍어댔지요. 이 빌어먹을 놈의 돌아! 그러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여보, 노다지야? 노다지란 말이야. 아내는 울다 어리둥절하기만 하였지요. 세상에 여보, 이게 금일세?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누런 금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광쟁이 남편은 누런 황금 덩이를 캐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소. 이게 다 당신 덕이야. 두 부부는 배고픈 것도 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금을 캔 광쟁이 부부는 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 하나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 부부가 힘들어도 변치 않고 함께하니 하늘에서도 복을 내려 주었나 봅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윤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진사의 집은 대대로 부자인데다 성격이 매우 엄하여 한 번 화가 나면 대청마루에 자리를 펴고나 앉아서 식솔들이며 종들이며 할 것 없이 죽도록 혼을 내야 그만두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청의 자리를 펴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오늘은 틀림없이 누가 죽어 나가겠거니 하고 속이 한 줌만 애지곤 하였죠. 이런 윤진사에게는 대길이라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 질투가 심하고 성정이 거칠어 참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엄한 윤진사에게 비할 수는 없어 그 앞에서는 쥐 죽은 듯 하였죠. 윤진사의 외아들인 대길이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사는 친지의 집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나흘은 걸리는 길인데 날도 어두워지고 낮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려 몸도 지쳤지요. 마침 지나가는 길목에 주막이 하나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야겠다 하고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때마침 주막에는 웬 귀한 사람이 행차하였는지 가마가 한쪽에 서 있었고 가마꾼 여럿과 남녀 종들이 마루에 걸터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네 집 귀한 부인을 모셔가는 행차였지요. 그런데 대길이 주막으로 들어서자 웬 젊은이가 반색을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술과 안주를 내놓으며 자리를 권하는데 술은 독한 술이요 안주는 비싼 안주이니 대길은 횡재라도 한듯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시고 떠들다 보니 둘은 옛부터 친한 사람인 양 허물없이 이야기가 오고 갔지요. 젊은이가 대길에게 성시며 거주를 묻자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젊은이는 그저 자기 성만 말할 뿐 어디에 사는가는 말하기를 피하는 게 이상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 대길은 독한 술에 먼저 취하여 골아떨어졌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자시 무렵 대길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젊은이는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방에 누워 있는데 곁에는 소복을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정하고 예쁘장한 모습만 보아도 귀한 집안의 여인임을 알 수 있었죠. 대길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 이곳에 누워 있는 것이오? 그리고 그대는 리댁 부인이기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여인은 얼굴만 붉히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물어도 끝내 여인은 입을 열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비로소 낮은 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저는 한양 땅에서 한다하는 명문가의 딸이옵니다. 14살에 시집을 갔다가 15살에 남편을 잃고 이렇게 홀몸이 되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일찍 세상을 뜨셔서 오라비가 집안의 웃 어른인 셈이온데 제가 젊은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다른 데로 시집 보내려 하니 친척들의 반대가 심해 그 길로 가마를 구하여 저를 태우고 문을 나서 정처 없이 떠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오라비의 말씀은 적당한 남자를 만나면 일생을 맡기자는 것이었지요. 어젯밤 선비님께서 취한 틈을 타서 오라비는 남종을 시켜 이 방에 선비님을 업어다 눕혀놓게 하시고는 멀리 떠나셨습니다. 여인은 이어 곁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상자 속에 5,600냥의 은자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먹고 입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길은 여인의 말에 놀라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과연 젊은이와 그 많던 일행들이 모두 어디 갔는지 없고 어린 여종 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길은 도로 방으로 들어와 여인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부친이 시퍼렇게 앉아 있는데 제멋대로 딴 여인을 집안에 데리고 가면 큰 야단이 날 것이 틀림없었죠. 게다가 아버지는 둘째치고 투기가 많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니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천만 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지요. 아침이 되자 대길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부친을 모시고 있는 몸이라 집으로 돌아가 사정을 알리고 데려가도록 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여인에게 단단히 이르고 문을 나선 대길은 곧장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사실대로 다 말한 다음 방도를 물었지요. 친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무엇을 생각하던 끝에 말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군. 어려운 일이야. 좋은 꾀랄 것은 못 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네. 자네가 집에 돌아간 다음 며칠 있다가 내가 술자리를 버려놓고 자네를 부르겠네. 자네는 다음날 또 술을 마련해 놓고 나를 부르게. 그러면 내게 방법이 있네. 대길은 그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친구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편지로 대길을 불렀습니다. 마침 좋은 술과 안주가 생겨 다들 모였네. 이 자리에 자네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꼭 참석해주면 고맙겠네. 대길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대길이 아버지에게 청을 하였지요. 어제 친구가 술을 받아다 놓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으니 아무래도 답례로 술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진사가 승낙을 하자 대길은 술자리를 버려놓고 마을 안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대길의 친구들이 모여 먼저 윤진사에게 우르르 몰려가 절을 하자 윤진사가 젊은이들을 나무라듯이 반겨주었지요. 젊은 사람들이 가끔 내기로 술내기를 하면서도 늙은이를 한 번도 청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도리냐. 그러자 대길의 친구가 나서 대답했지요. 어르신께서 윗자리에 앉아 계시면 젊은 것들이 앉거나 눕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게다가 어르신네는 본래 성품이 엄하셔서 혹여나 책 잡힐 것이 무서워 매우 조심하는 터입니다. 그러하온데 어찌 하루 종일 술자리에 어르신네를 모시고 있겠습니까? 윤진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습니다. 술자리에 무슨 늙고 젊은 나이 차례를 가리겠느냐? 오늘 술자리는 내가 주인이렸다. 거추장스러운 예의는 걷어치우고 종일토록 즐겨보세. 자네들이 아무리 내게 몇백 번 실수를 한다고 해도 자네들을 탓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즐기다 가게. 젊은이들은 일시에 좋구나 하며 나의 차례를 따지지 않고 마구 뒤섞여 앉아 술을 들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지모가 많은 친구가 나서더니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들은 기이한 이야기를 하며 술맛을 돋을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이한 이야기라. 그거 참 좋구먼. 어디 한번 해보시게. 윤진사의 대답을 들은 친구는 윤진사의 아들 대길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인 양 떠들었지요. 만약 어른신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절세미인이 옆에 있으면 그와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인이 몸을 허락하였으면 집으로 데려오겠습니까? 내버리겠습니까? 사내 자식이 병신이 아닌 다음에야 저녁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니 어찌 헛되게 보내겠는가? 이미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면 데려와야지 어찌 내버리는 못된 짓을 하겠느냐? 어르신은 본래 엄한 성품이라 아무리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필시 예절을 잃지 않으실 테지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을 게다. 그가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간 것은 일부러 한 노릇이 아니라 남에게 속은 것이니 탓할 일이 아니오. 게다가 젊은 사람이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것은 워낙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여자로 말하면 사대부 집안이건만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불쌍하지 않느냐. 한번 관계하고 내버리면 여인은 필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원한을 품고 죽을 것이요. 결국 악한 짓을 한 셈이 되지 않겠느냐. 딴 마음을 품었다면 박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바로 아드님이 며칠 전에 당한 일입니다. 어르신네가 이미 사리로 보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잘라 말씀을 하셨으니 아드님은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진사는 그 말을 듣자 얼마 동안 말이 없다가 이어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하였습니다. 자네들은 모두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 할 일이 있네. 윤진사의 안색을 살피던 대길의 친구들은 모두 겁을 먹고는 황급히 흩어졌지요. 친구들이 모두 가자 윤진사가 대청마루에 앉아 호령하였습니다. 빨리 대청에 자리를 깔지 못할까? 그러자 집안 사람들은 누구의 죄를 다스리려는지 몰라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대청마당에 자리를 깔자 윤진사가 명령하였습니다. 빨리 작두를 가져오너라. 종들이 황급히 분부대로 작두를 가져다 놓자 이번에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서방님을 잡아다 작두판 위에 엎어 놓아라. 종들이 대기를 잡아다 작두판 앞에 꿀려 앉히자 윤진사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자식이로다.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나는 것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처불 얻었단 말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러니 내가 죽은 뒤에는 집안을 망굴 놈이구나.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목을 잘라 뒷날의 걱정을 없애는 편이 낫겠다. 윤진사는 다짜고짜 종들에게 빨리 작두로 아들의 목을 자르라고 호령하였지요.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얼굴이 까맣게 질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윤진사의 아내와 며느리가 마루 아래에서 손이야발이야 빌었습니다. 저 녀석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어찌 눈앞에서 외아들의 목을 자른단 말이오. 부인이 울며불며 살려주기를 애걸하니 윤진사는 더욱 노발대발하여 물러가라고 야단을 쳤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도록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기는 하였습니다만 아버님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 아닙니까? 아버님은 어찌하여 이런 잔혹한 일을 하시어 대를 끊으려 하십니까?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못된 자식이 있어 집안이 망하면 선대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법이니라. 차라리 내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남의 자식을 얻어다 기르겠다. 이러건 저러건 망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망할 바에는 깨끗이 망하는 편이 낫다. 윤진사는 빨리 머리를 잘라버리라고 호령하였습니다. 종들은 입으로는 비록 네 하였지만 차마 작두를 밟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쯤 되자 며느리는 더욱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이 녀석이 집안을 망칠 짓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제멋대로 첩을 얻은 것이 그 망조에 하나요. 며느리 너도 본래 투기가 많은 여자라 그 여인과 서로 오이가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집안이 날로 어지러워질 것인즉 그 망조가 두 번째다. 이런 망할 놈은 미리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저도 사람의 낯가 죽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편을 잃는 마당에 어찌 제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만약 아버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여인과 한 집안에서 살며 조금도 다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절대 염려 마시고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마음이 급해서 입에 발린 말로 안 그런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게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고 귀신이 죽음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내 생전에는 혹 그럴지도 모르겠다만 내가 죽은 뒤에는 다시 못된 성미를 드러낼 것이다. 그때면 내가 이미 죽은 뒤요. 저 녀석은 너를 다루지 못할 테니 집안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 녀석의 목을 잘라 화근을 없애버리느니만 못하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앞에 맹세코 하지마옵니다. 정녕 그렇다면 내 맹세를 글로 써서 놓아라. 며느리는 맹세를 어기면 짐승이라고 써서 윤진사에게 주었지요. 윤진은 그제야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길로 우두머리 하인을 불러 분부하였습니다. 너는 서둘러 가마를 가지고 주막에 가서 서방님 작은 댁을 모셔오너라. 하인은 분부대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온 여인은 셋이 부모에게 절하여 인사하고 대길의 아내와도 인사하였지요. 본래 투기가 많던 대길의 아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하고 여인과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잘 지냈다 합니다. 그래도 못난 아들이라도 자식이라고 첫째 며느리가 투기할까봐 걱정은 되었나 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 살리겠다고 둘째 부인이랑 잘 살겠다고 문서까지 써준 대길의 아내가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죠. 하기사 나 죽은 뒤에도 자식 잘 살라고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자식된 사람들이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 옛적 한 사내가 말을 달려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주막은 멀어 사내는 마음이 급했는지 말에 연신 채찍질을 해댔죠. 그런데 맑은 하늘의 한 조각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삽시간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즈음에 멀리 한 마을이 나무 숲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리곤 서둘러 말을 몰아 그 마을 어떤 집에 가서는 하룻밤을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여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사내는 주인과 더불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밤이 가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문득 멀리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는 그 처량한 울음소리에 놀라 주인에게 물었지요. 밤중에 웬 여인의 울음소리가 저리도 처량합니까? 저 건너집에 몇 년 전에 한 양반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늙은 부부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딸 네 식구였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그 영감이 품팔이로 그날그날 연명하여 오다가 얼마 전에 그 영감 부부와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한꺼번에 다 죽고 어린 딸만 남았지요. 그런데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어 송장셋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니 아마 그 처녀의 곡소리인 것 같소이다.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새벽녘까지 들려왔지요. 어찌나 서럽고 슬픈 울음소리인지 사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밝고 비도 그치자 사내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찬바람이 휘돌며 고요하기만 하였지요. 계시오? 개 아무도 없으시오. 사내가 문 밖에서 소리치자 한참 만에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구차한 사람을 어떤 어른이 찾으시오니까. 처녀는 비록 주림과 슬픔에 지치고 풀어헤친 머리, 떼국이 흐르는 얼굴, 해진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하였으나 타고난 자질이 맑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내는 여인에게 그 집 형편을 자세히 들은 뒤 행장에서 돈을 꺼내어서는
사람을 시켜 장례에 쓸 천과 관을 사서 집 뒤뜰에 시체 셋을 차례로 묻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외로운 처녀가 의탁할 친척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외삼촌이 있사온데 성명은 아무개요. 아무 고을 아무데 산다 하오나 혈혈단신 어린 몸으로 먼 길에 갈 수도 없고 지금 대인의 은덕으로 부모 동생의 시체를 묻었으니 제한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시 무슨 한이 있겠나이까.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오며 다른 길은 없사옵니다. 말을 들은 사내는 처녀를 위로하고 곧 가마를 세내고 가마꾼을 얻어서 처녀를 태워 호남 외삼촌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사내가 가진 돈은 모두 바닥나고 말았죠. 사실 사내는 어려서부터 일찍 무과 과거를 보아 급제도 하였고 집안 재산도 넉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했는데도 벼슬을 얻지 못하여 고을에서는 그냥 선달로 불리었죠. 그는 벼슬길을 구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양 땅에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옷도 잘 차려입고 수레찜 장사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번 돈과 귀중한 물건들을 한 바리씩 싣고 가서 양반집과 건달배들에게 뇌물과 비용으로 쓴 것이 실로 막대하였습니다. 하나 언제나 헛수고만 할 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한 해 또 한 해 그러는 동안에 재산만 탕진하였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벼슬자리 하나 얻기 위해 노력해보자는 심정으로 남은 밭대기 하나를 팔아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방금 전 처녀의 가족을 장례 치러주고 가마를 세놓은 돈이 그 돈이니 말입니다. 사내는 모자라는 노자를 보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말을 5, 60냥에 팔고 걸어서 구차하게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관을 정하고 한양의 친지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행색을 본 친지들은 누구도 사내에게 벼슬길을 주선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병조 판서에게 한번 진정이나 해보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양에서의 세월이 3년이나 흘렀죠. 여비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외상밥을 먹으며 당하는 수모란 이루 말할 수 없고 옷을 지어 입을 길도 없었습니다. 시골로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노자 돈이 없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성근은 마지막으로 한번 병조 판서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몇 번이나 거듭 병조 판서 집을 찾아 만나 뵙기를 청하였으나 갈 때마다 손님이 있다, 사고가 있다 해서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소문을 들어보니 병조 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나이 80이 지났으나 기력이 아직 왕성하며 뒷사랑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노인이라도 만나보면 혹시 무슨 수가 생길까 하고 가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이 사내는 집 근처에서 온종일 방황하다가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자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의 뜰은 깊고 복잡하여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리 높지 않게 새로 쌓은 담 하나가 있어 그 편이 아마도 동지공이 있는 처소일 것만 같았습니다. 어차피 손살을 거둘 수는 없으니 목숨 걸고 넘어가 보자. 사내는 뜰 안에 담을 하나 더 넘어 들어가 가만히 엿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거기가 뒷사랑인 듯 방 안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있고 고요한 것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잠깐 열리며 누가 나왔습니다. 밤은 삼경, 달빛은 한마당 가득 찼는데 사내가 으슥한 곳에 깊숙이 숨어 살펴보노라니 한 노인이 뜰에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필시 동지 공이로구나. 사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나와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뜻밖의 일이라 노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지요. 너는 누구인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온 것이냐? 도적이 아니고야 들어올 수 없을 것일 터인데. 소인은 호남에 사는 사람이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아직 아무 벼슬도 받지 못하옵고 한양을 오르내리다가 가산을 탕진했사옵니다. 위로 부모를 섬기며 아래로 처자를 기르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없어서 어버이를 떠나고 고향을 버린 지 이미 여러 해 되옵나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도 노자돈도 없을 뿐 아니라 여관에서 걸식하고 있는 처지라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옵나이다. 병조 판서 대감께 한번 진정코자 하였사오나 대감 한번 뵙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도무지 방도 생각나질 않아 이리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인의 처지 절박하여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어리석은 꾀로 감히 담을 넘는 짓을 하였사오니 죽고 사는 것은 높으신 분부를 기다릴 뿐이옵니다. 차근차근 말하는 사내를 바라보던 노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웃음을 띠며 말하였습니다. 뻔히 죽을 것을 알고 목을 내놓는 일을 못하러 한단 말인가? 그대는 내 자식을 보려는 것 같으나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고 또 나갈 수도 없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라. 사내는 우선 노인이 웃는 것을 보고 안심하여 기대를 가지고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원래 밤잠이 없어 밤마다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홀로 앉아 밤을 보내는 것이 매우 적적하던 터에 마침 잘 되었다 싶었지요. 노인과 사내는 하인을 시켜 술과 안주를 내어 먹으면서 날이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벌써 훤히 밝아오자 사내가 말하였습니다. 날이 밝았사오니 소인은 물러가겠나이다. 종종 들어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으나 출입이 매우 어려워 정성을 이룰 길이 없겠습니다. 꼭 나갈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외딴 뒤 사랑에 홀로 종일 가도 말동무 없거늘 자네가 나를 동무하여 줌이 어떠한가? 사내는 은근히 기뻤으나 겉으로는 불안하고 거북한 척하니 노인은 굳이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사내는 뒷방에서 먹고 자고 노인과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었지요. 병조판서가 올라올 때에는 노인이 사내를 잠시 옆방에 피하게 하는 외에는 밤낮으로 노인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지요. 하루는 동지 노인이 청하였습니다. 그대는 한양에 자주 오갔으니 경험한 게 많을 터라. 눈으로 본 일, 귀로 들은 것들을 들려주게. 사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과거한 뒤 벼슬을 한 자리 해보겠다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서울살이를 시작한 것부터 마지막 논밭을 팔아가지고 올라오다가 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한 일까지 앞뒤 사실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지 노인은 사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웬일인지 아침 저녁 식사가 더욱 달라졌고 이튿날 병조판서가 올라왔을 때도 노인은 전과 달리 무인을 불러내어 병조판서에게 인사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병조판서는 특히 새 주검을 묻어준 일을 자세히 묻고 또 물었지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 같으니 지금부터 어려워 말고 자기를 만나 달라는 뜻을 간곡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뒤에 동지 노인이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하여 사내는 무슨 일인지 몰랐으나 따라 나섰습니다. 처마 밑을 휘돌아 뜰을 지나 아담하게 꾸민 한방으로 들어가더니 자리를 정하고 앉았습니다. 사내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였지요. 이윽고 계집종이 방문을 열자 단아한 젊은 부인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더욱 놀랍고 의아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머뭇머뭇 물러나려고 하는데 동지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으니 그대로 앉아있게. 사내는 까닭 모를 이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무거워진 머리만 푹 숙이고 불안스럽게 앉아 있노라니 그 부인이 사내를 향하여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더욱 놀랍고 의아한 사내는 황망히 일어나 답례하였으나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여 감히 눈을 들어 부인을 바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부인은 입을 열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대인은 소녀를 모르시나이까? 대인께서 높고 깊으신 은혜를 베푸시어 제 부모와 동생의 새 시체를 안장해 주시고 또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어린 저를 멀리 외가까지 데려다 주신 덕택으로 소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데다 슬픔에 쌓여 있어 대인이 사시는 곳과 성함을 묻지 못하였사옵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는 생각이 자나깨나 가슴 깊이 맺혀 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한탄스럽던 차에 이 얼마나 희한한 일이옵니까? 하늘이 도우셔서 이렇게 기이하게 대인을 만나 뵙게 되어 소녀가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되었사오니 이제야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비로소 그 부인이 자기가 구원해준 바로 그 처녀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병조판서가 작년에 아내를 잃고 그 처녀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처녀는 판서에게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고 항상 은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지 노인과 판서도 누군가의 의로운 일을 감탄하고 있던 차에 사내를 만나 그의 말이 부인의 말과 서로 들어맞아 놀랐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판서는 무인을 위하여 담을 사이에 둔 집 한 채를 사서 사내의 가족들을 호남에서 데려다가
단란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사내를 선전관으로 썼습니다. 또 판서가 사람을 대할 적마다 사내의 특출한 의협심과 아름다운 행동을 이야기하여 조정의 모든 정승들이 감탄하고 서로 찬양하여 벼슬이 어영중군의 아장까지 승진하였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답을 생각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며 또한 다른 이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니 하늘이 감탄하여 돌 모두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다면 무릇 보이지 않는 복을 놓치는 이치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